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일요일이고요. 특공개미 야간 특별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 다들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하기 전에 부모님께 오랜만에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네. 또 제 아들, 딸도 제게 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기분 좋았어요. 저 보여준다고 카드도 쓰고 편지 같은 것도 쓰고 했는데 기특하더라고요. 네. 이래서 자식을 키우나 봐요. 자, 각설하고요. 지난주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역대급이었죠. 정말 엄청난 변동성으로 다들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그죠? 미증시가 진짜 뭐 걸핏하면 이제 마이너스 한 2%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3%, 4% 정도 빠져줘야 좀 빠졌구나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결코 쉽지 않은 장세인데 사실 저는 4월달에 빠질 줄은 알았는데 지난 유튜브 보면 이제 4월달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제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나왔다가 금방 빠지고, 그죠? 또 나왔다가 금방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오긴 나왔으나. 이제 생각보다 반등이 좀 더딥니다. 더디고 조금 이제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다들 좀 불안하실 것 같고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죠? 너무 짜증나고 시장이 FOMC 회의 끝나고 사실상 바로 급등할 줄 알았어요. 급등했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봤는데 바로 또 이제 급락을 해버리니까 상승분을 다 토해내버리니까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대로 다시 떡락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팩트 체크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방송 상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상태 점검합니다. 괜찮으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음성, 화면, 양호하면 1번 눌러주세요. 음성화면 양호하면 네 1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좋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얼마 전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새벽이었었죠. FOMC 회의가 있었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볼게요. 일단 기준금리는 0.5% 50bp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범위가 0.75에서 이제 1%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는 25bp를 올렸었고요. 이번 5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50bp를 올린 겁니다. 이제 6월이 남아있죠. 그죠? 6월 다음 회의는요, 6월 16일이에요. 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6월 16일에 50을 올리냐 혹은 75를 올리냐 다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고용시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아는 사실입니다. 단 얼마나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관건이 되겠죠. 파월이 말하기로는 이제 한 두 번 더, 한 50bp 정도를 2번 정도 인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시장이 안정됐다 싶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 싶으면은 0.25씩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들 사실 6월달 자이언트 스텝, 이제 75bp를 올릴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파월이 이번 그 연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 그죠? 이 발언이 컸죠, 사실상. 그죠? 이게 컸어요.
시장이 좀 약간 환호하면서 3%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사실 이 FOMC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 75bp 인상 가능성은요 95% 이상이었었어요. 다들 이미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급등이 나왔고요. 네. 양적 긴축은 뭐 그냥 다들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어. 요거 자체가 크게 시장을 눌렀던 악재는 아닙니다. 시장이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다들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놀랄만한 이슈 아니었었고요. 다만 이제 파월이 말했던 것은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금리 인상을 올리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시장을 좀 이제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조금 투자 심리를 진정시켜줄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 긍정적인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이거인데요. 근원 PCE 물가의 정점에 대한 근거가 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 일단 뭐 아직 알 수 없죠. 파월의 발언만 두고는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그래도 미국의 미국 FED의 연준 의장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 증거가 있다. 피크아웃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보면은 실제로 뭔가 좀 있나 봐요. 그죠? 네,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요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점, 즉 피크아웃이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라는 건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게 좀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러시아 사실 요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졌을 적에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길어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투력만 놓고 봤을 적에는 잽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금방 우크라이나를 그냥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제 뭐 미국도 유럽도 계속 뒤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도 대주고 계속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나토가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받쳐주고 지원을 해주니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러시아가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모두가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또 전승절에는 또 뭐 어떠한 이벤트가 벌어질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관련 중국의 봉쇄,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리오프닝 한다고 난리인데 경제 재개 조치 한다고 난리인데 왜 중국만 이렇게 뒤로 가냐, 거꾸로 가냐 말들이 많죠. 실제로 중국 국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정부에.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국은 사실 이렇게 봉쇄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왜? 중국은 의료 인프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그 수준이 의료 기술도 떨어질 뿐더러 인프라도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정말로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진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봉쇄한 한두 달 해가지고 경제 성장이 좀 떨어지는 거, 이게 A라고 치면은 B는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그냥 리오프닝 간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퍼져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이게 B입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둘 다 경제는 안 좋아져. 하지만 B로 가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지금 잡아놔야 되는 거야.
중국 그 땅덩어리도 넓고 안 그래도 인구수도 많은데 코로나가 다 정말 퍼져버리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봉쇄를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차라리 지금 조금 봉쇄를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이 봉쇄 기간이 짧아질수록 좋기는 한데 최대한 봉쇄를 해서 빨리 이 이슈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러시아 전쟁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이 두 가지가 유일한 지금 불확실성이에요. 이거는 파월이 뭐 신이 아닌 이상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 1분기 때 1, 2, 3월 1분기 인플레이션율이 더 치솟았던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원자재 값, 뭐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고. 네.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터졌던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다행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요거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옥수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지금 최근에는 조금 빠지는 분위기예요. 네, 보세요. 옥수수 가격인데요. 보시면은 네, 최근에 이제 좀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천연가스 요것도 보시면은 급등 나오다가 이제 급락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그 원자재 추이가 조금씩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아무튼 FOMC 회의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거다. 물가. 네. 물가가 잡히면은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오히려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그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 침체 우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경제 침체가 안 되는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준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나스닥이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하고 나서 3%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5%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루 더 빠졌죠. 결국에는 또 저점을 이탈을 했다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많이 빠진 건 아니었어요.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심지어 뭐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그저 거의 안 빠졌죠. 다우는 오히려 양봉입니다. 다우는 양봉이고 S&P도 0.5%밖에 안 빠졌어요. 나스닥이 저점 깨져서 그렇지 S&P와 다우는 저점 안 깼습니다. 나스닥만 저점 깨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왜 빠졌냐, 왜 급락을 했냐. 자, 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제 나스닥 떡락할 때에도 밤이었었죠. 밤에 제가 방송을 열었었어요. 급하게. 네, 그날 밤이었나? 아침이었나? 밤이었나? 아무튼 뭐 방송 열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일단은 경제지표가 비농업 부문 생산성 악화, 이 비농업 부문 생산성 관련 경제지표가 이제 9시 30분에 발표가 됐었는데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었던 거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올려드렸어요.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된 트리거는 요게 됐다. 트리거는 요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원인이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22년 1분기 예비치를 발표했어요. 총 2번 정도 발표하거든요. 1분기에는 2월, 3월, 2분기에는 5월, 6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예비치예요. 근데 예비치랑 확정치랑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47년도 이후로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생산성 악화, 비농업 부문 생산성 악화인데, 이것은 곧 이제 임금 기업이 입장에서는 월급을 올려주잖아요. 월급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월급을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이상의 효과,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한테 월급을 100만원 줬는데 수익이 만약에 80만원이야.
이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이 8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직원을 우리가 뽑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라야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면은 최소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생산성이 악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뭐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했고, 왜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잖아. 근데 물가 때문에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네, 이 생산성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의미한다. 결코 무시를 할 수 없는 지표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근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 기업들의 수익이 안 좋아지면 결국 경제 침체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되면서 갑자기 떡락을 한 건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저 한 5% 정도의 나스닥 떡락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있을까 찾아봤더니 제 생각엔 이게 아닌가. 일단 연준에 대한 의심. 파월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야, 우리 6월달에 니네 다들 75bp 한다고 쫄고 있었지? 쫄지 마. 우리 50bp 할 것 같아. 이렇게 진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파월아, 너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고 중국 봉쇄도 아직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 너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파월은 모른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죠.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파월이. 신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야, 그렇다면 네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봉쇄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6월달에 50bp 한다고 단정질 수 있어? 여기서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된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 FOMC 회의하기 전에, 이거 이제 뭐냐면 6월달이거든요. 6월 금리 인상 확률인데,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75bp예요. 이건 이제 50bp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6월달에 75bp 확률이 원래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주 전에는 9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제대로 반영이 안, 1주다 보니까 이 간격이 좀 있잖아요. 네. 이거 발표하고 나서, FOMC 회의 발표하고 나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70%대로 살짝 떨어졌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시장 빠지면서 80%대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보다는 낮은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야, 아무래도 6월달 너네 75 할 것 같은데 75 하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 못 잡을 것 같아. 다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 나스닥 지수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75p 인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다들 난리냐. 75 올리게 되면은 경제 침체로 거의 확실하게 들어선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주요 이제 경제학자들도, 저명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명한 경제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야, 너네 75bp 하면 경제 침체야. 근데 리세션 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연준도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거겠죠, 아무래도.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예요, 중국의 그 봉쇄가 빨리 완화되는, 예, 그 시나리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둔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누구나 알 수가 없다. 자, 또 보겠습니다. 결론은 물가다. 결론은 물가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그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아까 물가 지표에 대해서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참고를 하는, 실제로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PI가 있고 PC가 있어요. 네. 다들 뭐 이제 CPI 많이 알고도 계실 거예요. 그죠? CPI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연준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뭐냐면 PC예요. PC. CPI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근데 이제 CPI도 그렇고 이 PC도 그렇고 둘 다 코어 지수가 있어요. 코어 지표가. 그러니까 코어라는 건 뭐냐면
이 물가지수에는 일반적으로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식량, 그죠? 음식 그러니까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수에는. 근데 지표에는. 근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 걔네들 제외하고 코어만 보는 코어. 그 investing.com에 보게 되면 근원 지표로 나와요. 근원 CPI 뭐 근원 PCE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근원 여기 있네요. 그래요. 근원. 그죠? 네,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식료품, 원자재,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제외한 나머지 거를 가지고도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얼마 전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 PCE에 대해서 근원 PCE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CPI나 PCE나 추세를 보게 되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같이 올라가고요. 같이 빠집니다. 거의 비슷해요.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자, 먼저 이거 좀 보여드리면 CPI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원입니다. 근원. 네. 많이 올랐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현재 컨센이 이거 근원입니다. 근원 CPI인데 컨센이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치는 6.5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엔 6이에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물론 컨센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컨센 대비 조금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봐요. 대체로는 비슷비슷해요. 여기도 비슷비슷했고 여기도 큰 차이 없었고 보세요. 그죠? 빗나갈 때도 있긴 했었어요. 좀 크게 차이 났을 때가 요때 맞죠? 네. 그리고 요것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기대를 걸어보는 거야. 이번에. 왜냐면 이게 자 비슷한 거 연속 3번 연속 3번 비슷했고 한 번 조금 차이 났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연속 3번 또 한 번 또 차이 났거든요. 또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6%가 아니 정말 6% 내지는 뭐 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인플레이션 꺾이는 조짐 아니야? 야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이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떤 뭐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마침 또 컨센서스 자체도 이 컨센서스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학자들 여러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예상하는 거를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치 평균입니다. 이게 네 여기 올라온 자료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뢰를 할 만한 거죠.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맞출 수 없겠지만 걔네들도 그래도 우리는 이거 말고는 참고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보면은 그냥 순서상으로 정말 단순한 패턴상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비슷하게 나올 차례거든요. 기대가 되는 거지. 그죠? 네. 요거 이제 근원 CPI가 되겠고요.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아까 말씀드렸던 PC입니다. PC.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은 근원 PC 같은 경우 5.3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 값이 5.2였었거든요. 네. 이번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PC 같은 경우에는 좀 월말에 나와요. 월말에. 그죠? 월말에 PC가 나오고 월 초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요게 지금 언제 나오냐면 5월 11일 날. 네. 5월 11일 11일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뭐야 수요일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수요일 날 9시 30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예상치. 네. 요 예상치. 이게 이전 값. 둘 다 지금은 컨센서스가 이전 값보다 낮아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좀 낮게 나온다면 정말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 자, 보시면 과거에도 물가가 막 이제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70년도 예전에 언제였었지? 요때. 그죠? 이때 엄청 올랐잖아요. 요때도 보시면은 잘 봐요.
물가가 꺾이는 뭐든지 피크아웃은 있어요. 영원한 건 없거든요. 주가건 뭐 이런 지표 공간에 다 똑같아. 근데 보시면 피크아웃 당시 보시면요, 확실히 봐봐요. 수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잘 봐요. 여기서 살짝 탄력 꺾이죠. 그 다음에 또 탄력 꺾이죠. 그게 정점이었어. 그러니까 이 수치가 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 초반에 보시면 봐봐요. 여기서 거의 뭐 계속 올라가다가 이때는 뭐 좀 크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80년 초반에 마찬가지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확 꺾이던지 이런 식으로 확 꺾이던지 아니면은 매일같이 올라가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한 번 두 번 정도 연속으로 꺾이는 게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분명하다. 야, 드디어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물론 겨우 이제 한 달만 가지고선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단 최근에 불안해진 어떤 투자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금요일날 경제지표 몇 개 발표가 있었었죠.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업률. 왜? 실업률은 항상 봐야 됩니다. 경제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1%, 0.1% 정도 안 좋게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크게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요거 보여줬던 거 지표 어디 갔어? 우리 그 요거 비농업 부문 생산성. 네, 이게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지난 금요일 밤에 목요일이었었나요? 아무튼 FOMC 발표하고 나서 이 지표 발표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임금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임금이 올라서 생산성이 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요걸 보게 되면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건 어때요? 요거는 보시면은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이거든요. 맞죠? 평균 임금이에요. 네. 근데 얘는 확 올라갔는데, 물론 얘는 이제 전 분기 대비입니다. 전 분기 대비랑 얘는 전년 동기 대비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년 대비 봤을 적에는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전 분기 대비 0.1% 떨어진 거예요. 그죠? 컨센서스대로 나온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높게 나왔으면은 부정적인 거죠. 그죠? 왜?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게 맞아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부정적일 수 있어요. 생각이 나름인데. 야, 물가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임금이 안 올라?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쓸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고, 또 임금이 올라가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야. 그죠? 임금이 안 오르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써. 맞죠? 생각하면 굳이 나쁘게 생각하면 둘 다 부정적인 건데 결론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다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당장은 네, 이 비농업 부문 생산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임금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임스 블라드. 얘가 좀 문제의 인물이었었죠. 지난 약간 좀 설레발 발언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보면은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하는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매파적 발언을 한 인물들이 몇 개 있었지만 몇몇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제임스 블라드 얘가 75bp 한 번에 75bp를 올릴 수도 있다 라는 설레발 발언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만장일치였다 이번에. 모든 연준위원들이 다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이 말은 뭐예요? 75bp 얘기를 꺼냈던 블라드도 이번에 찬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신문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임스 블러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다 검색해가지고 끌어왔거든요. 네. 별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얘가 이제 제임스 블라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최대 3.5에서 3.6%까지 올려야 된다, 신속하게. 이 얘기 또 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게 시장은 이게 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 우려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뭐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어떤 안 좋은 우려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연준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어쨌거나 얘가 매파적 인물인데 5월 달에는 남은 연설 일정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네, 뭐 다른 위원들의 연설들이 남아있는데요. 네, 일단 얘가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는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한번 짚어봤으니까 우리 나스닥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인데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저점이 깨지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라든지 S&P는 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주 이제 성장주 내지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저점이 깨진 건데, 보시면 저점을 깨긴 깼는데 강하게 깨지 않아요. 그죠? 깼다가도 꼬리를 달아줍니다. 참고로 우리 그 증시가 열렸던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 0.8, 뭐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장중에. 그걸 감안하면은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그렇게 되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점을 깨도 심하게 안 깬다.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맥점이 있을 때, 전저점이 있을 때 저점을 심하게 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깨냐면 이렇게 깨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깨버리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것도 힘들어. 심하게 깨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여기서 다시 부딪히고 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점을 깨더라도 살짝 깬다라는 것은 뭐냐면, 살짝 깼다 내지 꼬리가 달렸다, 이런 애들은 반등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그래요. 과거에 한번 저점이 깨졌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2018년도 사례가 있는데, 이때 보세요. 저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요? 이거를 딱 봐도 심하게 깨죠.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일단은 그 전에 이미 여기서 보시면은 딱 봐도 조금 10%는 뭐 나오면서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왔다가 다시 되밀리는 패턴인 거잖아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런 애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떡락을 했어요. 몇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깨더라도 살짝 깨는 애들은 반등이 잘 나온다. 실제로 반등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저점을 심하게 깨도, 보시다시피 심하게 깨더라도 며칠 지나면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이니까. 과거에도 많아요. 뭐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자, 깨더라도 살짝 깨. 반등 나오고. 일부러 깨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 깨졌을 때 손절매가 나오거든요. 손절매가.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제 특히나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저점 깨지면 손절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일부러 저점이 깨거든. 여기도 봐봐요. 저점 깨죠. 깨는데 많이 안 깨. 지지를 받아. 또 올라가고. 저점이 깨졌다가 반등 나오는 케이스는 정말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자, 여기도 봐. 이거 보시면은 저점을 깼는데 잘 봐요. 어떻게 됐어요? 무시무시하게 깨죠. 이런 거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하게 깨면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 볼까요? 여기도 봐봐요. 저점이 깨졌는데 18년도죠? 18년도가 아니라 2011년 8월이죠? 딱 봐도 무섭게 깨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좋다고. 이런 애들이 아주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더 빠지죠. 예.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이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자 저점을 지난번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저점을 깨자마자 시초가로 깼죠. 깨자마자 바로 반등. 이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저점 안 깨다가 이때도 살짝 깼죠. 이날 정말 코딱지만큼 깼어요. 근데 살짝 깨자마자 바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깼죠. 자 저점이 어디였습니까?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살짝 깼죠. 살짝 깼죠. 깨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저점이 깨졌거든요. 그럼 이제 저점이 또 어디가 돼요?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또 살짝 깼거든요. 깨고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저점이었잖아요. 봐봐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살짝 낮아졌다가 반등, 또 살짝 낮아졌다가 반등, 또 살짝 낮아졌다가 반등. 네.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많이 깨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볼까요? 이러다가 또 저점이 또 깨졌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더 깨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때요? 많이 깨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 봤을 때 반등의 여지를 남겨놓은 패턴은 여전하다. 계속 지금 이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주봉인데요. 주봉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제 뭐 한 주가 끝났으니까 체크해줘야죠.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 지표가 있고 빨간색 지표가 있는데요. 먼저 파란색부터 살펴보실게요. 현재 보시면 음봉이 이 파란색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음봉 4개입니다. 즉 파란색이 2개 떴다. 파란색이 2개 뜬 것은 음봉이 5개째 떴다는 소리입니다. 주봉상. 아셨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5개 뜬 겁니다. 주봉이. 과거 코로나 때도 5개 뜨고서 반등이 나온 사례가 있네요. 그죠? 맞죠? 자, 보겠습니다. 사례.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하나입니다. 하나. 즉 음봉 4개. 음봉 4개가 거의 맥시멈이라는 소리예요. 대부분은. 자, 보시면 여기도 음봉 4개. 근데 이제 2012년도에 보시면은 음봉이 4개, 6개 나온 적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뭐 지수가 폭락했던 그때 시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버 시그널이 떴던 자리는 아니죠. 어쨌거나 이때 한번 이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대부분은 보시면 어때요? 음봉 4개. 그죠? 네. 4개 나오고서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때 음봉 4개, 다음 주 양봉. 음봉 4개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음봉 6개, 그죠? 6개 뜨고서 반등. 여기 음봉 5개 뜨고서 반등. 4개 뜨고서 반등. 4개 뜨고서 반등. 4개 뜨고서 반등.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지면은 음봉 3개. 음봉 6개까지 뜰 수 있다. 근데 요거는 금융위기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2008년도 6월이면은 경제지표가 이미 완전 박살났을 때예요. 2008년도에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게 1월부터거든요. 1월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실업률이. 6월이면 이미 뭐 한참 안 좋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 나스닥의 주봉이 음봉 3개가 음봉 4개가 나오고 5개, 6개가 나오고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도 네. 느낌 오십니까? 그 전에도 보시면 대부분 다 어때요? 이 시그널 하나 뜨고서 다 반등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 즉 우리가 과거 차트를 봤을 적에 야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경제 침체로 들어간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벌써 음봉이 5개째 떴으니까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시작하는 주에는 양봉 하나 볼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게 너무 사치일까요? 아니죠?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번 주에 양봉이 뜨면서 이 노란색의 120주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 거죠. 베스트는.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4월 말경에 방송했을 때에도 설명드렸던 시그널인데 이 미국 주봉 존버 시그널 네. 확률 높죠? 딱 봐도 그냥 이거 뜨게 되면은 반등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은 이게 떴다고 해서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뜨게 되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온다.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이게 딱 2개 떴는데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고
저점을 낮추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반등. 이때도 두 개 뜨고서 바로 반등. 그죠? 코로나 때도 두 개 뜨고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두 개 떴거든요. 지난번에도 두 개 뜨고서 쭉 올라갔죠. 하나 뜨고 반등, 하나 뜨고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두 개 뜨고 반등. 이번 또 두 개 나왔거든요. 그죠? 자, 그럼 그 전에 어땠는가 볼까요? 대부분은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나 뜨고 반등, 하나 뜨고 반등, 반등. 여기서 마찬가지. 그죠? 예. 기술적으로도 과매도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융위기. 뭐 금융위기 때는 엄청나게 많이 뜨죠. 금융위기 때는. 그 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네. 하나 뜨고 반등 나왔다가 두 개 뜨고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두 개 뜨고서 급등 나왔던 케이스가 제법 있죠. 근데 지금 두 개가 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번 주 나스닥 존버 시그널이 두 개가 떴고 주봉입니다. 두 개 떴고 거기다가 파란색 이 음봉이 4개. 벌써 이번 주까지 5개의 음봉이 떴다라는 거. 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다. 기술적 관점에서. 그죠? 네. 자. 음봉, 주봉, 음봉 5회 플러스 존버 시그널 2개. 기술적 관점에서 반등 주 반등 가능성 매우 높음. 주식은 무슨 게임? 확률 게임이다. 그죠? 주봉, 음봉 벌써 5회째 떴고요. 존버 시그널 2개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이번 주 반등 가능성 매우 높다. 자, 이제 120주선, 이 120주선의 함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120주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주요 맥점 이거를 살짝 깨는 건 괜찮다, 크게 깨는 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저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요 맥점 혹은 주요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120주선이라는 것은 노란색, 저는 이 120주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얘가 120주선을 깼어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깼어요. 이거를 깼는데 많이 깬 건 아니죠. 그죠? 많이 깬 거 아니거든요. 지금 호흡기는 달아났어.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2008년도 자 보세요. 120주선을 깼는데 사실 많이 깬 거예요. 이 정도면 깼죠. 많이 깨고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60주선에서 저항을 받고 또 깼다가 또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60주선 저항 받으면서 중요한 거는 고점을 낮췄거든요. 결국에는 120주선, 60주선에서 저항받고서 떡락을 했던 거예요. 이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왔던 이유는 일단 많이 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요 맥점에서 크게 깨지면 이걸 반등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적게 깨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깨면은, 즉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사야지 올라가잖아요. 적게 깨면은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서도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깨면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리고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 올라온 동안에 또 여기서 매수했던 단타 세력들이 판다고. 그러니까 올라가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많이 안 깨는 게 좋거든요. 결국엔 2008년도에는 많이 깼다가 반등, 많이 깼다가 반등, 결국에는 떡락. 이게 또 언제 그랬냐면은 2008년도에 IT 버블 당시, 그때도 이제 경제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보시게 되면은 120주선을, 자, 처음에는 살짝 깬 듯 했는데 결국엔 많이 깼어요. 많이 깨고서 반응 나왔는데 저항 받아버렸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많이 깨더라도 깰 수 있어. 깨더라도 빨리 반등이 나와서 재돌파를 해주면 일단은 조금은 안심. 호흡기를 붙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많이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마저도 돌파를 못 해버린다는, 요거는 매우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깨더라도 살짝 깨는 게 좋은 거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시면 대부분 다 120주선에서 걸려요. 지지받고 안 깹니다. 그죠? 이 부근에서 대부분 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봐봐. 웬만하면은 여기를 안 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평선이 아는 거죠. 자, 2016년도 초반에 그때도 이제 글로벌 그떤 경제가 조금 위축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살짝 위험할 뻔 했었었죠. 이때 보시면은 깼다가 바로 갖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죠. 또 여기서 저항 받아버린 거야. 결국엔 저점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다행히도 저점이 깨자마자 바로 또 양봉이 나와버렸네. 주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올려서 돌파해주면 일단 살아있는 거다. 살았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120주선을 지켰죠. 만약에 여기서 120주선을 또 깼으면은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또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살렸어. 가까스로 살렸어요. 예. 맞죠? 120주선이 정말 중요한 이평선이에요. 또 볼게요. 그러다 이제 2018년도에도 깼는데 깨자마자 3주 만에 2주 만에 그냥 바로 살렸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게 요거예요. 지금 딱 2008년도 이때 모습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게 요겁니다. 정확하게 이걸 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깨지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때도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바로 돌파했어요. 바로. 그리고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과거 패턴과 이제 비교해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이번 주에 다행히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기술적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시그널들을 봤을 적에 이번 주 양봉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95% 이상 봅니다. 진짜 이번 주에 양봉이 나왔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데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디까지? 이 60주선 보이시죠? 갈색. 그죠? 과거에도 120주선을 깼다가 바로 반등이 나온 경우에 나왔을 때는 60주선 찍으러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높이느냐 못 높이느냐를 보고서 다시 빠지던지 했단 말이지. 맞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세 번인가요? 언제 그랬냐면 요때 6년도 한번 있었고요. 요때 깼던 사례 이때 한번 있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비슷했던 사례가 2008년도 요때, 그죠? 이때 한번 있었었고요. 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2008년도와 2016년도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서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와 코로나 때를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무역전쟁, 이때 코로나인데 무역전쟁 때는 깼다가 바로 올라오면서 60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땡큐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최소 이 고점 테스트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저점이 낮아졌으면 고점도 낮아지는지 이 저항력 테스트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전환을 볼 적에 상승 추세인 것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이 낮아졌으면 저점이 낮아지는 거고, 저점이 낮아졌으면 또다시 고점이 낮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지. 그게 일반적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등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고점이 낮아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우려는 가득해요. 야, 이러다가 이제 경기 꺾이는 거 아니야? 걱정, 우려, 근심은 가득하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막 그리고 금리를 겨우 2번밖에 안 올렸거든. 겨우 2번. 물론 이번에 빅스텝이긴 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120주선 네, 크게 이탈하면 부정적,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재돌파가 나와야 함. 그 다음에 월봉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상하네.
자, 월봉인데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전히 지금 존버 시그널이 두 개가 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달에 존버 시그널 떴었죠. 그죠? 자, 코로나 때도 역시나 존버 시그널 떴고요. 2018년도 무역전쟁 때도 하나 떴고요. 16년도에도 두 개 떴고요. 이때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네. 그리고 보시면은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 3개. 3개 뜨고서 반등 나오면서 떴죠. 그죠? 그 전에도 보시면은 2개. 자, 금융위기 때 2개. 그죠? 그 전에도 2010년도 여기도 2개. 보통은 2개 뜨고 나서는 저점을 안 깬다. 저점 깰 때까지 딱 2개 정도. 그죠? 네. 저점 2개 뜨고 나서 저점이 깨진 경우 거의 없었어요. 2000년도 IT 버블 당시 빼고는 없었습니다. 네. 이때도 하나, 2개 뜨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3개 뜨고 또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이때도 2개 뜨고서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 나스닥의 월봉 시그널, 월봉 존버 시그널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2개째니까 네. 이번 달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번 달에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꼬리가 좀 달린 채로 이쁘게 양봉으로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쁘게 양봉 되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죠? 심지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2개 나오고 나 다음 달에 올랐거든요. 어쨌거나 올라갔다가 빠졌거든. 금융위기 때도 말이지. 그죠 여러분? 네. 금융위기 초입 그리고 말미 얘도 보시면은 2개 뜨고서 반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이때도 2개 뜨고서 반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하지만 이때는 금융위기고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니고, 네. 심지어 코로나 때도 하나 뜨고 바로 반등.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5월, 그러니까 5월 이제 4월 달에 너무나 안 좋았고 5월도 너무 힘들지만 지금 힘든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뭐 조정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아까도 주봉상으로도 그랬잖아요.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에 양봉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실물 경제 회복 기대감이, 제가 이게 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엄청나죠. 얼마 전에 에버랜드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몰렸고 뭐 백화점 난리 난대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흑돼지, 제주도에 좀 맛있는 흑돼지 집에 가가지고 요즘에 좀 어때요? 매출 좀 늘었어 하니까는 평소에 5배 늘었다고 하더라고. 5배. 코로나 이거 제재 완화되고 나서 매출의 5배가 늘었대요. 와, 제가 느꼈죠. 아, 진짜 실물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경제 침체는 쉽게 안 올 것이다. 일단 이게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경제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거. 버블 저 누구야? 파월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을 버텨줄 정도의 체력. 네, 결국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라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번 주 반등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자, 그런데 사실 저도 계속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놈의 지경 코로나 또다시 지금 뉴욕 변이가 자, 올 하반기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돼서 1억 명 이상 확진 우려. 뉴욕 변이 급소 확산. 코로나 정책이 원화. 이건 아니고 하반기 1억 명 코로나 감염. 마스크 다시 의무화 고려. 그쵸? 하반 백악관에서 말하기를 2022년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할 것. 1억 명 감염 전망.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사실상 지금 리오프닝으로 가는 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리오프닝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더 이상 뭐 제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도 그냥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도 그냥 제재를 완화한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네. 물론 이제 이 새로운 변이가 이 변이에 대한 보고서가 또 올라오고 이게 얼마만큼의 또 치명률을 보여주는지 얼마만큼의 빠른 전파력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사실 쉽게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죠? 뭐 하반기 얘기 나오는데 글쎄 이게 지금 좀 갑자기 이런 뉴스가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제가 좀 거슬리네. 그죠, 여러분들? 네. 이거 우리가 뉴스를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 플로우를 앞으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보가 알려진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 일단은 이 뉴스 자체만으로는 분명히 부정적이다. 맞죠, 여러분들? 네.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내일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받지 않을까.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아침에 잠깐 단타성 시세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약간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팬데믹 호황 끝났다 감원 모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경고했었던 부분이죠. 당연히 부정적이죠. 기업들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비용을 줄여야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죠. 메타도 중간 관리자 이상 채용 규모 축소, 엔지니어 채용 중단, 아마존도 마찬가지 신규 채용 줄이고 자연 감소로 고용 조절, 네, 이런 식으로. 로빈후드 같은 경우 심지어 직원의 9%를 해고했대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이 된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부정적인 뉴스예요.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거든요. 경제지표 중에서. 그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까지 어땠냐면, 자, 이게 최근에 살짝 늘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마냥 뭐 저도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는 항상 호재와 악재가 항상 호재와 악재가 항상 공존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총 건수인데 아직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근데 최근에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원래 이제 줄다가 또 반등, 줄다가 반등, 줄다가 반등, 줄다가 반등, 또 줄다가 또 반등 살짝 나오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네, 맞죠? 아니고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거 보면은 여기 왜 발표가 안 나와 있지? 이거 5월 12일까지 안 나왔구나. 이것도 조만간 발표 나오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대충 뭐 예상치랑 비슷비슷하게 나왔었어요. 말 그대로 요건 그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업급여.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네, 실업수당 주세요 하고 나라에 신청을 하는 건데 많으면 당연히 안 좋죠. 이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나 직업 잃었어요. 나 졸지에 실직자 됐네. 나 백수 됐네 하면서 돈 주세요 하는 거니까.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건데 아무튼 최근에는 살짝 올라갔어요. 아주 살짝. 그죠? 네. 아직 놀랄 정도의 수치는 아니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실험 흐름을 좀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안 좋은 요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실업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때죠. 1월 달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었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그러다가 확실히 쌍바닥을 찍어요. 그죠? 그러다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봐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고점이잖아요. 이게 차트랑 똑같아. 쌍바닥 만들죠.
정고점 올라간 다음에 지지를 받아요. 그러다 갑자기 정고점을 강하게 빵 돌파해주는 거야. 이게 1월달입니다. 이게 1월, 2월 연속으로 5%대를 유지한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본격적인 금융위기, 그죠? 네, 무시무시한 금융위기가 닥친 거죠. 아직은 괜찮은데, 네,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우리가 봐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요건 이제 매월 초에 발표를 하죠. 매월 초에 발표를 하고, 아무튼 뭐 이번에 나온 거는 이미 발표했으니까는 최소 한 달 동안은 괜찮은데, 대신에 요거는 이제 매월 한 번씩 발표되는 지표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네, 한 달에 4번 나오면 4번 보시면, 그죠? 하나, 둘, 셋, 넷, 4번 내에서 5번 나오죠. 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줘야 된다. 이 추이가 만약에 점증하는 추세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때 다시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봐봐요. 그때 1월 달에 이제 그 실업률이 확 올라갔잖아요. 보세요. 자, 이게 2008년도잖아. 이게 이제 2008년 1월 달이거든요. 이게 1월이에요. 여기서 먼저 나타난다고. 맞죠? 여기서 먼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실업급여가, 실업 청구 건수가 언제 확 올라갔냐면은, 보시면 2월, 그죠? 2월부터 해가지고, 이거 2007년도가 다시. 그래프가 조금, 2008년도, 이때죠, 그죠? 2월. 네. 2월 마지막에 딱 보니까는 실업급여가 갑자기 급증을 팍 해요. 안 좋죠. 이미 그 전부터도 스탠스가 어때? 꾸준히 우상향.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발표되기 전에 이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꾸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즉 경제가 튼튼하다, 경제가 튼튼하다, 경제지표가 잘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또 투자자들이, 야, 경제 튼튼하면은 금리 올려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야, 경제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지표가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FED가 몸을 사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그 금요일날 발표됐었던 이제 지표들 있잖아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그 비농업 부문 있어서 고용이 좋았거든요. 네, 이걸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 신문기사 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도 비농업 고용지수, 그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고용시장은 괜찮아요. 아무튼 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실업률은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 가장 중요한 한국 증시예요.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증시가 이번 주에 기술적으로는 미증시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 미국이 오르는데 우리가 안 오르겠냐고. 왜? 미국이랑 같이 빠졌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는 덜 빠졌어요. 미국 대비. 다들 아시죠? 미국만 떡락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미국 한참 떡락할 때, 미국이 한참 떡락할 때 우리는 보세요.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느낌이 오죠? 미국은 벌써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까지 걸핏하면 3% 2%야. 이제는 뭐 5%까지 넘봅니다. 진짜 대단해요. 한때 정말 글로벌 대장이었었는데, 모두의 부러움을 샀었던 나스닥인데 지금 완전 신세가 뒤바뀌었어요. 그죠?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부러워할걸?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한국 투자자들도 힘들지만, 미국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그쵸, 여러분? 예. 미국에 비하면.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지금 금요일 날은 나스닥이 1.4% 빠졌잖아요. 1.4% 빠진 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예. 우리 월요일은 아마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2% 빠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강보합으로. 살짝 플러스 마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시면은 1%대 마감했을 때 우리는 올랐습니다. 0.9% 빠졌을 때 우리 올랐고요. 그죠? 아니면 1.5% 빠졌을 때 0.4% 빠진 적도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금요일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7%, 0.8% 있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0.7%에서 얼마 안 빠진 거예요. 때문에 저는 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변수가 있죠.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이 뉴스들. 뉴욕 변이 뉴스 또 이런 것들을 이슈로 하면서 또 공매도 세력들이 던져버리면 또 짜증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미증시,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이런 이슈들을 차치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한 주임에는 분명하다. 이번 주는. 네. 지난주까지 정말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지 맥점을 880에서 이건 금요일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880에서 884 봅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코스닥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자 이거 코스닥이 아니죠. 코스닥이 어디서 지지 받았냐면 884에서 그죠? 네, 883까지 갔다가 884 부근에서 일단 지지는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여튼 뭐 지지 맥점은 대략 880에서 884 정도로 봅니다.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870에서 872까지는 870, 872까지 열어놔야 돼요.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왜 여기서 지지 받았었으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히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제발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뭐 그래도 확률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이에요. 네.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나스닥이 뭐예요? 기술주 성장주잖아요. 네. 당연히 뭐든지 그래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고 미국도 많이 빠졌고 그죠? 하지만 내리막이 있으면 분명히 오르막이 있거든요. 반등의 정도는 다르겠으나 섹터별로 일단은 원래 낙폭과대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건데 가장 많이 빠진 게 세게 올라가요. 처음에 많이 빠진 애들이 그게 일반적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의 반등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주는 조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 기술주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주 나스닥, 코스닥 반등 기대, 즉 기술주, 성장주 기대해 봅시다. 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행운의 7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7번. 행운의 7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 다들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이번 주만큼 좀 다들 빵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그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죠? 이 뉴스가 나온 게 좀 마음에 걸리네. 이게 내일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려나.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요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경제가 이제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커졌거든요. 확진자가 늘고 있어도 우리는 어차피 리오프닝을 진행했었던 입장이라 글쎄 모르겠어. 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또 강한 바이러스인지에 따라서
또 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질밤 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